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다가구 원룸 건물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 감정가 대비 24%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4분의 1이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 관심 가지고 있고 문의도 많고 그렇습니다. 자,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화면에 경남 거제시 옥포동의 다가구 원룸을 이제 그 검색 조건으로 해서 화면을 열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2020 타경의 7332 이 사건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건이고요. 오늘 같이 보실 사건입니다. 자, 그 밑에 보면은 최근 낙찰 5월 21일 날 낙찰, 그 다음 4월 16일 이런 식으로 옥포동의 다가구 원룸들 쭉 낙찰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낙찰된 사례들을 보면은 감정가 대비 53%, 55%, 47%, 55%, 62%. 여기가 2020년 그저 12월달, 작년에는 또 36%된 적도 있네요. 그런데 지금 24%까지 떨어진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문제점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는 조금 있다가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보고, 자, 서류 분석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7일 날 입찰 날짜 잡혀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고요. 2020 타경의 7332입니다. 자, 경남 거제시 옥포동 소재고요. 물건 종별은 다가구 원룸. 자, 토지 면적이 82.734평. 평수도 좋죠? 그죠? 그리고 건물 연면적, 그러니까 층별 면적 합계가 148평 정도 됩니다. 감정가는 10억이 넘어요. 감정가는 10억이 넘는데 지금 여러 차례 유찰이 돼서 5차까지 와서 지금 24%인 2억 4,800선까지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는 이 건물입니다. 건물도 좋아 보여요. 입지도 나쁘지 않은데요. 나중에 보겠지만. 자, 그러면은 이 건물에 대해서 한번 어떤 현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리 분석이 아니고 건물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자, 여기 감정은 가격 시점, 감정평가는 2020년 7월 29일이고요. 보존 등기가 2013년 12월입니다. 자, 보존 등기는 건물 지어지고 첫 등기된 걸 말하는 거죠. 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8년 다 돼가네요. 자, 토지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그래서 토지 감정만 하더라도 5억 1,700 정도 됩니다. 토지 감정만 5억 1,700선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건물은 1층부터 4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가구 원룸들 다 똑같죠? 1층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통은 1층은 필로티 주차장, 그리고 계단실, 그 옆에 뭐 조그만 근생 사무실 같은 게 하나 있든지 아니면 없든지 이렇습니다. 자, 여기는 보니까 12.451평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계단실 옆에 뭔가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층에 자, 계단실 몇 평, 뭐 몇 평 이렇게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공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계단실 있고 조그만 게 뭔가 있을 것 같다 제가 금방 그랬어요. 그죠? 자, 거기에 이제 근생으로 하나 있는 겁니다. 근생으로 있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에 근생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그죠? 사실은 그게 불법이죠. 주거용으로 임대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죠?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자, 그리고 2층 보니까 2층이 약 44평 정도 되고 3층도 44평 비슷하고 그리고 4층 역시 4층은 조금 더 커요. 47.783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용 승인은 2013년 11월 27일이고 그러니까 보존 등기는 2013년 12월 2일이고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 감정을 합해서 10억이 넘는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도로 같은 경우에도 가끔 다가구 원룸 보면은 골목 안쪽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차가 드나들기 좀 힘든 그런 입지도 있는데 이 물건은 뭐냐면은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건물들은 건물 등기부가 있고 토지 등기부가 있습니다. 자,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내용이 뭐 굳이 두 개를 다 같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건물 등기부만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의 다른 면은 뭐냐면은 여기 보면 주택 임차권이 있는데 이 임차권 부분만 있잖아요.
토지에는 없고 여기 건물 등기부에 있다는 거, 그거 말고는 다른 점이 없어서 건물 등기부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3년 12월 2일 날 소유권 보존 아까 나왔죠. 서모시, 이모시 각 2분의 1, 그죠? 그래서 이제 건물을 이제 지어가지고 이제 첫 등기를 했고요. 그리고 2015년 9월 3일 날 근저당이 있습니다. 수협의 근저당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근저당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여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2015년 9월 3일에 근저당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사람 공유, 그죠? 저기잖아요. 2분의 1씩. 그 사람, 그 중에 한 사람 서모씨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가 들어오고, 그 다음 임차권 등기, 그 다음 이모씨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 들어오고 임차권 등기 있고요. 그리고는 여기 수협, 제일 위에 있는 근저당권자 수협에서 2020년 7월 22일 날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임차인 있을 거 아닙니까? 다가보니까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를 따질 때 기준이 되는 말소 기준 권리는 2015년 9월 3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임차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차인 보니까 주거용 101호 되어 있습니다. 아까 101호 뭐였습니까? 근생이었죠. 말씀드린 대로 근생으로 지어놓고는, 근생이라고 해놓고는 주거용으로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1호에 누구 권모씨라는 사람이 전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전입 날짜가 2017년 10월 20일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2015년 9월 3일 수협의 근저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늦으니까 대항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권리 신고는 없나 봅니다. 그 다음 402호 있습니다. 2017년. 그 다음에 보니까 301호 했습니다. 301호 2018년. 그 다음에 303호 2018년. 그 다음에도 2015년 2월 26일 203호에서 살짝 봅시다. 주거용 203호에서 전입 날짜가 2015년 2월 26일. 그날 확정도 받았고 배당 요구 종기일 2020년 10월 5일인데 자, 10월 5일 날 배당 요구도 했고, 그죠? 그렇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죠. 자, 말소 기준 권리가 2015년 9월 3일이니까 2015년 2월 26일은 선순위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전입, 확정일자, 배당 요구 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보증금 1,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 1,000만 원은 전액 배당 되겠습니다. 전입일자, 확정일자, 그죠? 물론 확정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뭐겠습니까? 확정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에 들어가게 되는데 확정까지도 다 받았고요. 어쨌건 이 사람은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는 뭐 이 범위를 예를 들면 여기 1,000만 원인데 소액임차인이 아니라 범위를 넘어선다 하더라도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넘어선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전입 확정일자를 다 받았고 배당 요구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전액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순위 임차인,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302호 뭐라서 2017년, 그 밑에도 2017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고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고 그 중에 한 명이 선순위 임차인인데 그 사람은 배당을 전액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등기부상으로도 하자 없었어요. 등기부상으로도 근저당 밑에, 그죠?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다 소멸이 되고 임차인 부분도 우리가 신경 쓸 게 없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왜 24%까지 떨어져 있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한번 그 다음 페이지 우리가 현황조사서입니다. 이거는 법원의 현황조사서 여러분 다 보실 수 있죠. 자, 2020년 8월 3일, 8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서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갔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고 이런 말이 나오고 기타라는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본건 1층은 주차장 및 101호, 그 다음에 2층은 201호에서 204호, 룸이 4개입니다. 그래서 가구가 이제 4가구예요. 그리고 3층은 301호에서 304호, 역시 4가구입니다. 그 다음 4층 401호에서 404호. 자, 여기까지 보면 어떻게 됩니까? 4개씩 3개층, 12, 3, 4, 12, 그 다음에 101호. 이러면은 지금 주거용으로 지금 쓰고 있는 저기 가구가 13가구라고 지금 파악이 됩니다. 자, 그리고 5층에 제시외 창고 두 동이 있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원래는 근생인데 주거용으로 쓴다 했습니다. 그럼 그걸 빼더라도, 그럼 건축물 대장에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면은 12가구라고 기재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요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건축물 대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봅니다. 이 건축물 대장의 발급 일자는 2021년 3월 25일입니다. 제가 보는 옥션 사이트에 링크되어 있는 그죠? 그때 이제 3월 25일 날 발급받아서 이렇게 첨부해 놓은 겁니다. 지금은 8월이에요. 지금은 2021년 8월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열람을 하셔야 됩니다. 늘 경매하시는 분들은 열람하고 우리가 봤는데 뭐냐면은 건축물 대장하고 현황 뭡니까? 그 감정평가서에 나오는 내용하고 현황조사서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가서 보는 현황하고가 일치한다면은 건축물 대장을 계속해가지고 열람할 필요가 없지만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건축물 대장하고 가보니까 현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기재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람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반 건축물로 적발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반 건축물은 민원이 들어간다든가, 그죠?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가지고는 위반 건축물로 적발이 됩니다. 그런데 경매 같은 경우에 간혹은 관련되는 이 물건에 관련되는 임차인이나 관련되는 사람들이 일부러 저기를 위반 건축물이라고 민원을 넣는 경우들이 신고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쨌건 지금 여기에서는 위반 건축물이라는 내용은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6가구라는 말이에요. 아까 어떻게 해요? 1층을 빼더라도 1층은 근생사무소 그거 빼고 그죠? 그러면은 아까 보니까 2층, 3층, 4층에 각 4개씩이었죠. 12개니까 여기에 12가구라고 만약에 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여기는 6가구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6가구인데 여기에 위반 건축물이란 내용은 아직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건축물 대장 하단 부분, 두 번째 페이지 아랫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2015년 3월 27일에서 자, 어떻게 돼 있냐면은 단독주택 용도 5가구, 2층에 2가구, 3층에 2가구, 4층 1가구에 원래는 이렇게 되나 봐요. 2층에 2가구, 3층 2가구, 4층에는 1가구의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하여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한 가구를 전부 다 2개로 쪼개서 방 쪼개기를 했다라는 거죠. 경계벽을 증설하여 그러니까 중간에 한 가구 안에 경계벽을 만들어서 이 말이죠. 그래서 10가구, 5가구를 10가구로, 그죠? 2층을 4가구, 3층 4가구, 4층 2가구, 이렇게 했답니다. 그때는, 자, 2015년도에, 어떻게 해요? 2015년도에 위반 건축물로 적발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는 원래는 2층에 2개, 3층에 2개, 4층에 하나 해야 되는데, 그걸 전부 다 각각 쪼개기 위해서 2층에 4개, 3층에 4개, 4층에 2개로 불법 대수선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반 내용에 대해서 통지하고 위반 건축물로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약 5개월 후에 2015년 8월 21일 날 상기 위반 사항이 시정되어 위반 건축물 표기를 삭제했습니다. 이렇게 적발이 되니까 이행강제금이 무지 나올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를 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삭제를 했어요. 삭제하고 나서 다시 한 거죠. 다시 이번에 다시 또 불법 대수선을 하면서 어떻게 이번에는 10가구가 아니라 12가구로 만들어버린 거죠. 층별 4개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통 건축물 대장을 열면은 어떻게 합니까? 딱 열어보고 이 부분에 위반 건축물이란 표시가 없으면은 그냥 좀 안일하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시면 안 되고 항상 여기에 이제 6가구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지금 현황도 6가구인지 확인을 하고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알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등기부상으로는 인수하는 거 없어요. 다 소멸돼요. 임차인 보증금도 인수하고 뭐하고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 한 명 있지만 그 사람은 전액받고 나머지는 후순위라서 우리가 인수할 건 없고 그럼 해결이 됐어요. 자, 그런데 건축물 대장 열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위반 건축물 표시 없어요. 그럼 그냥 쓱 하고 지나갈까? 아니더라는 거죠. 6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현황은요. 어떻게? 층별 4가구, 12가구. 따블이에요. 그래서 2배로 그렇게 놓은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낙찰을 받아서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여러분 보통 뭐 현금 다 들고 있는 사람, 그래서 돈 많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자, 이행강제 불법 지금 뭐 적발이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적발이 돼서 일반 건축물이라고 기재가 돼 있다 하더라도 그 전 소유주에게 부과된 게 낙찰자한테 이렇게 낙찰자가 보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인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린 대출을 받는다. 나는 돈이 다 없어. 몇 억씩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대출을 좀 받아야 되겠어. 그런 경우에는 대출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기에 없잖아요. 일반 건축물에 기재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은행권에서 대출해 줄 때 그것만 보고 이렇게 대출해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도 꼼꼼히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출의 지장, 일반 건축물이라고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대출의 지장이 있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일반 건축물은 대출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고 돈이 있다면 괜찮아요. 그럼 낙찰 받아서 대출을 안 받아도 되니까 잔금 내고 그리고 나서 뭡니까? 지금 불법된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원상복구를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원상복구해서 원래대로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4개로 나눠놨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2가구인데 4가구로 나눴다는 걸 원상복구하면은 투룸이나 쓰리룸이 되지 않겠습니까? 쓰리룸 정도 되겠죠. 그죠? 쓰리룸 요즘 임대 잘 나갑니다. 아파트값 오르고, 그죠? 아파트값 어디나 전국이 전부 다 불장 아닙니까? 다 오르고, 그리고는 전세도 오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다가구 원룸의 투룸, 특히 쓰리룸에 대해서 그거는 소형 아파트 대체제로서 임대가 꽤 괜찮게 나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해가지고는 수익을 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그대로 이제 이런 데는 예를 들면 위반 건축물이 되면 이거는 기재는 안 돼 있지만 자, 여러 번 제가 강의를 했지만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경락잔금 대출이 안 나오고 두 번째 지금 뭐 한동안 잠시 그 전세 대출 그죠? 전세 대출을 잠시 묶는다고 합니다. 곧 풀리겠죠. 자, 그래서 전세 대출 예를 들면 임차인 전세 대출을 받는다 할 때도 뭐냐면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 지장이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도 여러 번 제가 했고 그리고 지금 1층에 보면은 1층에 주거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주거용으로 쓰면 안 돼요. 참 뭐 근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창고로 쓰든가 아니면 원래 목적인 이제 근생으로 써야 되는 거죠. 월세를 조금 받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대로 하고 있다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적발이 되면은 바로 뭐 이행강제금 바로 물리고 막 이런 건 아니고 원상복구할 시간적인 여유는 몇 달 정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1층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임대를 안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거용이 아니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싱크대가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고시텔 같은 경우에도 뭡니까? 요즘 고시텔 같은 경우에도 다 원룸하고 다를 바가 없죠. 보면은 그죠? 뭐 샤워 시설 들어있고 어디 뭐 저기 고시텔 같은데 보니까 뭐 드럼 세탁기도 들어있고 다 있더라고요. 원룸하고 단지 다른 거는 불이 없다. 취사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다는 그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1층 같은 경우에도 취사 시설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네, 그런데 지금 다 각 층별로 지금 이렇게 불법 방조 계획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갖다 원상복구 한다면 원상복구 비용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첫 번째, 경락잔금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 그리고는 나중에 결국은 이건 원상복구는 해야 됩니다. 막대한 이행강제금을 물면서 수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원상복구 비용을 여러분이 감안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자금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면 뭐 몇 억씩은 사실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금적인 여유가 있다면은 이런 것도 한번 경쟁률 낮으니까 뭐 원상복구 비용 감안해서 그래서 도전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입지 제가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끝낼 뻔했습니다. 볼게요. 자, 지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열게요. 거제도 하면은 삼성중공업 쪽이 있고, 이쪽에 그죠? 대우조선해양 쪽이 있습니다. 이 대우 쪽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은 스카이뷰 이렇게 보면 조선소다 보이죠? 그죠? 네, 제가 그럼 지도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삼성중공업 쪽은 우리가 장평동, 고현동 이쪽이 그 회사에 가깝죠. 그죠? 이쪽은 보면은 이게 옥포항 쪽이거든요. 대우해양조선이. 그래서 이게 옥포동 그리고 능포동 정도까지 다가구 원룸이 꽤 되는 편이에요. 자, 여기도 그래서 대우에서 멀지 않고요. 여기 보면 앞에 학교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냐면은 이런 골목 안이나 뭐 입지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 옥포, 능포 같은 경우는 경사진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입지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건물 바로 이렇게 보면은 바로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이에요. 건물 아까 2013년 초에 등기였지 않습니까? 주변을 둘러보면 다 다가구 원룸이고, 여기 앞에는 아까 중학교, 학교였죠. 그죠? 학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쭉 여러분이 로드뷰를 한번 보시고요. 입지는 그러니까 대우 쪽이다. 옥포라고 하면은 대우향조선 쪽이다 라고 아시면 되고, 대우 쪽은 옥포동, 능포동 정도까지가 괜찮고, 그리고 삼성 쪽은 장평동, 고현동 쪽 해서 보시는 게 임대 뭐 이렇게 그 수요가 그나마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식도 괜찮고 모든 면에서 괜찮아요. 그래서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보면은 다가구 원룸 건물, 거제 쪽에 다가구 원룸 건물, 상가주택 이런 거 열어보면은 일반 건축물이 반 이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런 물건 나오면은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많이 유찰이 되면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여유가 되신다면은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